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과학부 강필성 교수입니다. 오늘은 이번 시간에는 이제 비정형 데이터 분석의 여덟 번째 챕터고요. 시퀀스 투 시퀀스 러닝과 트랜스포머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시퀀스 투 시퀀스 러닝의 일반적인 개념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방법론들의 가장 기본 베이스 블록이 되고 있는 트랜스포머라는 게 어떠한 것인지를 설명을 하는 것으로 이번 시간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파트는 이제 시퀀스 투 시퀀스 러닝, 뭔가 이제 하나의 시퀀셜한 패턴들이 들어왔을 때 그걸 입력으로 받아서 그걸 모두 처리를 한 다음에 다시 또 다른 시퀀스를 아웃풋 출력으로 뱉어주는 구조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그럼 이 시퀀스 투 시퀀스 러닝이라는 것을 이 모델에 대해서 이제 먼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요 두 개의 논문은 굉장히 중요한 논문이기 때문에 시간 좀 지났어도 직접 한번 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이 논문과 이 논문입니다. 그리고 제이 알라마라는 분 여러분들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분의 웹페이지는 정말 너무나도 설명을 잘 해놨어요. 시각적으로 더할 나위 없이 더 이상 이제 그 잘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블로그나 그 페이지를 잘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제 강의를 듣고 나서도 잘 이해가 안 되거나 하시는 분들은 해당 이 웹페이지를 접속을 이제 방문을 해서 차근차근 반복적으로 읽어보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자, 우선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이라는 건 뭐냐면 모델이긴 한데 그 모델이 무엇을 받느냐, 인풋으로서 하나의 시퀀스 아이템들의 시퀀스를 입력으로서 받습니다. 그래서 sequence of item이 되겠고요. 그게 단어가 될 수도 있겠고요, letter가 될 수도 있겠고요. 이미지 동영상 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이 동영상을 프레임 바이 프레임으로 쪼개 본다면 각각의 이미지 프레임이 하나의 아이템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최종적으로는 출력으로서 무엇을 해주느냐면 아이템의 또 다른 시퀀스들을 아웃풋으로 내어주는 게 바로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입니다. 지금 이 강의 자료에 보여드리는 강의 자료를 통해서 보여드리는 모든 동영상은 요 JRLAMA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트렌드 모델을 보면서 이렇게 개념적으로 보실게요. 영상을 한번 보면 이렇게 이 왼쪽에 있는 입력에서 뭔가가 들어간 다음에 이 시퀀스 모델이 적절히 해당하는 인풋을 처리를 해서 또 다른 아웃풋 시퀀스로 내어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서 보면 핵심은 지금 초록색 동그라미가 3개가 들어갔습니다. 다시 말하면 3개의 아이템으로 이루어져 있는 시퀀스가 입력으로 사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같은 개수의 아이템이 아웃풋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는 것처럼 보라색 보라색 세모는 4개가 나왔죠. 결국은 시퀀스들의 아이템은 입력의 시퀀스에 해당하는 아이템의 개수와 출력에 해당하는 아이템의 개수는 같을 필요는 전혀 없다라는 게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사항입니다. 이것을 이제 뉴럴 머신 트랜슬레이션의 관점에서 보면 입력은 이렇게 이 세 단어로 이루어진 내용입니다. 이걸 가져다가 이렇게 이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에다가 집어넣게 되면 I am a student라는 네 가지의 단어로, 네 개의 아이템으로 구성된 하나의 문장이 이제 번역이 돼서 반환이 되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이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이 가지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아이디어는 뭐냐면 이 모델은 두 가지의 구조로 이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구조가 결합이 되어서 이루어져 있는데 첫 번째는 인코드라고 불리우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디코드라고 불리우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2014년도 둘 다 2014년도 논문인데 이 표현이 좀 다르긴 한데 인코더는 결국은 입력된 정보를 어떻게 처리해서 저장할 것이냐에 해당하는 파트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위쪽 그림에서는 왼쪽에 해당하는 것, 그 다음에 아래쪽 그림에서는 역시 하반부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디코더가 하는 일은 뭐냐면 이렇게 인코드로부터 압축된 정보들을 어떻게 풀어서 반환해 줄 것인가를 이제 고민하는 게 디코더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정보를 받아들여서 압축하고 다시 생성하는 두 가지의 역할, 입력을 받아들여서 정보를 취합하는 인코더의 역할과 그걸 바탕으로 해서 다시 출력을 생성해주는 디코더, 이렇게 크게 보면 두 가지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인코더 디코더 구조에서 다시 한번 인코더가 하는 일을 한번 살펴보면요. 인코더는 무엇을 하느냐? 각각의 아이템들, 인풋 시퀀스에 있는 아이템들을 프로세스를 한 다음에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들을 컴파일을 해서 하나의 벡터로 정의를 합니다.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주로 컨텍스트 벡터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 컨텍스트 벡터를 생성을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모든 이제 인풋 시퀀스들에 대한 정보들을 받아들이게 되면 받아들여서 처리를 하고 나면 인코더는 컨텍스트 벡터를 디코더한테 넘겨줍니다. 그러면 디코더는 이 컨텍스트 벡터를 받아서 아웃풋 시퀀스를 아이템 바이 아이템으로 생성을 해주게 됩니다. 밑에 있는 영상으로 다시 한번 이 그림을 예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는 세 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인풋 시퀀스가 있습니다. 인코더가 하나씩 처리를 해서 결국 컨텍스트 벡터를 만듭니다. 이 컨텍스트 벡터를 디코더에게 넘겨주게 되면 디코더는 다시 그걸 받아서 영어로 된 I am a student라는 문장을 번역을 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인코더 디코더의 구조를 표현하기 위한 가장 고전적인 방식으로는 순환신경망 (Recurrent Neural Network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컨텍스트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머신 트랜슬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하나의 벡터,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컨텍스트 자체가 벡터로 표현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지요. 이 RNN의 개념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보자면 여기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이템을 프로세싱을 해서 두 개의 아웃풋 벡터를 만들어냅니다. 그렇게 만들어낸 게 뭐냐면요. 이제 원래 제로 스테이트에서의 히든 벡터가 있으면 첫 번째 시퀀스 인풋이 들어왔을 때 해당하는 인풋을 히든 스테이트 제로와 함께 프로세싱을 해서 히든 스테이트 1과 아웃풋 1을 이제 생성을 하게 되고요. 이거를 두 번째 인풋에 대해서 또 세 번째 인풋에 대해서 이걸 이렇게 반복하는 게 바로 이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이제 그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 기반의 인코더 디코더에서는 이제 어떤 식으로 작업이 수행이 되냐면 이것도 영상으로 보여드릴 텐데요. 각각의 입력이 들어갈 때마다 히든 스테이트가 한 번씩 업데이트가 되고요. 최종적으로 모든 인풋이 다 들어온 다음에 가장 마지막에 히든 스테이트가 컨텍스트 벡터가 돼서 디코더로 입력이 됩니다. 디코더로 이제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 디코더는 인코더가 전달해 준 가장 마지막 히든 스테이트 벡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아웃풋을 생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스텝에서 히든 스테이트가 업데이트가 한번 되고요. 두 번째, 세 번째 역시 히든 스테이트가 만들어지면 네 번째부터는 가장 마지막에 인코더의 히든 스테이트를 가지고 디코더가 순차적으로 하나씩 아웃풋을 뱉어내면서 가장 마지막 단어가 이제 반환이 되면 더 이상 뱉어내질 않고 중단이 되는 이러한 과정으로 진행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앞에서 보셨던 내용을 이제 unrolled view라고 해가지고 이걸 이제 펼쳐 보겠습니다. 아까는 이제 시퀀스들에 대한 부분들이 설명이 안 되어 있었는데 각각의 시퀀스들에 대해서 어떤 이제 상황이 발생을 하는지를 보자면 첫 번째 단어가 아이템이 들어와서 히든 스테이트가 나타나면 자,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두 번째 단어가 들어가고 아이템이 들어가면 지금까지의 정보들과 결합이 돼서 두 번째 히든 스테이트가 만들어지고요. 히든 스테이트 벡터가 만들어지고 거기에 세 번째 인풋이 함께 결합이 돼서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인코더의 가장 마지막 컨텍스트 벡터는 가장 마지막 스테이트에서의 히든 벡터가 됩니다. 이거를 디코더가 받아들여서 첫 번째로 i라는 게 나오고요. 다시 디코더 RNN으로 들어가서 M이 나오고요. 세 번째로 어가 나오고 네 번째로 스튜던트가 나오는 이러한 과정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컨텍스트 벡터가 이제 지금 설명드렸던 내용들은 이제 거의 뭐 한 5, 6년 전 이전의 방식이고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금방 이해를 쉽게 이제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시피 인코더가 가지고 있는 컨텍스트 벡터, 다시 말하면 RNN에서의 퓨어한 RNN에서의 Final Hidden State는 가장 뒤쪽의 아이템들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이고요. 앞쪽에 해당하는 아이템들에는 영향을 받지 못할
또는 영향이 굉장히 적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것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Long Short-Term Memory나 LSTM이나 또는 Gated Recurrent Unit, GRU가 이제 만들어졌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LSTM과 GRU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 Long-Term Dependency를 어느 정도는 완화해 줄 수 있지만 완벽하게 해결을 해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제 그 attention이라는 개념을 차용을 해서 컨텍스트 벡터 자체가 아주 긴 이제 아이템들, 여기서 이제 센텐스라고 표현을 했지만 일반화를 시켜보면 롱 시퀀스가 되겠죠. 그래서 아주 긴 시퀀스들을 처리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타입의 모델에서는 이 컨텍스트 벡터가 바틀렉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텐션이라는 개념은 무엇을 허용하게 해주냐면 모델이 각각의 인풋 시퀀스들 중에서 현재 아웃풋 아이템이 주목해야 되는 파트들을 우리가 다이렉트로 커넥션을 주어서 또는 연결을 주어서 또는 가중치를 주어서 해당하는 파트의 정보들을 조금 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준 게 바로 이 어텐션 구조입니다. 그래서 어텐션에서는 이제 두 가지의 어텐션 구조가 있고요. 둘 다 이제 2015년도에 나왔는데 루옹 어텐션이 조금 더 늦게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누 어텐션 같은 경우에는 어텐션 스코어 자체를 학습을 하는 뉴럴 네트워크 모델이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롱 어텐션 같은 경우에는 이 어텐션 스코어를 트레이닝을 따로 시키지 않고요. 현재 current state하고 그 다음에 기존의 과거의 히든 스테이트들에 대한 유사도를 측정을 해가지고 어텐션 스코어를 만드는데 둘 사이의 퍼포먼스 차이가, 성능의 차이가 그렇게까지 크지 않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별도로 모델을 학습시켜야 되는 어텐션 메커니즘과 굳이 그렇게 모델을 학습시키지 않고 단순한 이제 그 곱셈 연산으로 계산하는 어텐션이 성능에 큰 차이가 없다면 무엇을 프랙티컬하게는 실용적으로 사용하게 될지는 어떻게 보면은 매우 당연한 선택이 되겠지요. 자, 그러면 이 어텐션 모델이 이제 적용된 어텐션 메커니즘이 적용된 시퀀스 투 시퀀스 러닝은 기존의 클래식한 방식에 비해서 어떤 점이 다르냐고 하냐면요. 첫 번째는 인코더가 이제 더 이상 파이널 히든 스테이트 뿐만이 아니라 전체 히든 스테이트를 디코더로 다 넘겨주기 때문에 디코더에 더 많은 데이터, 더 많은 정보들을 넘겨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instead of passing the last hidden state of the encoding stage, 그러니까 이 가장 마지막 히든 스테이트만을 넘겨주는 게 아니라 모든 히든 스테이트를 디코더로 넘겨준다. 이 말을 다시 한번 영상으로 같이 예시로 보시면요, 이런 상황입니다. 첫 번째 토큰이 들어와서 히든 스테이트가 만들어졌고요. 두 번째로 인해서 두 번째 히든 스테이트, 세 번째로 인해서 세 번째 히든 스테이트가 만들어졌는데 기존의 방식에서는 이 세 번째 히든 스테이트만, 어텐션이 없었을 때는, 메커니즘이 없었을 때는 요 세 번째 히든 스테이트만을 전달을 디코더에게 해줬다면 어텐션 메커니즘은 개념적으로는 이 모든 히든 스테이트를 디코더 파트에 전달해 줍니다. 그러면 디코딩이 수행되는 과정에서 필요한 히든 스테이트를 취사 선택해서 서로 다른 가중치를 이용해서 활용하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 말은 여기 마지막 단계에서 student라는 이제 그 정보를 뽑아냄에 있어서 지금까지는 여기 아까 보셨던 제일 마지막 요 파트에서의 히든 스테이트, 세 번째 히든 스테이트만을 가지고 디코딩을 계속했다면 제일 마지막 단계에서 해당하는 히든 스테이트 뿐만이 아니라 각각의 히든 스테이트들이 가지고 있을 법한 정보인, 제가 프랑스어를 잘 몰라가지고요. 첫 번째 단어, 두 번째 단어, 세 번째 단어가 가지는 히든 스테이트 벡터를 다 넘겨주고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가장 많이 필요한 히든 스테이트 정보는 뭐냐라고 봤을 때 스튜던트에 해당하는 것을 번역을 하려면 가장 마지막 단어였기 때문에 색깔이 조금 더 진하게 표현이 됐고요. 앞선 두 단어는 그렇게까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연하게 표현이 됐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해서 제일 마지막으로 여기에서 이제 아웃풋으로 스튜던트라는 게 나오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디코더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클래시컬한 방식과는 다르게 이 어텐션 디코더는 인코더가 가져다 주는 이제 여러 개, 이거는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인코더가 전달을 해주는 여러 개의 히든 스테이트를 가지고
엑스트라 스텝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웃풋을 생성하기 전에 추가적인 작업이 수행이 되는데 이거는 이제 어떤 작업이냐면 우선 인코더가 보내준 히든 스테이트들을 다 봅니다. 그리고 이 히든 스테이트들은 사실은 아무리 LSTM이나 GRU 같은 것들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가정은 각각의 히든 스테이트들은 해당하는 단어의 시퀀스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러니까 히든 스테이트 3은 세 번째 입력 단어의 정보를 가장 많이 보존하고 있을 것이고요. 히든 스테이트 2는 두 번째 입력 단어의 정보를 가장 많이 보존하고 있을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아웃풋을 생성하고자 하는 단계에서의 히든 스테이트들에 대한 스코어를 이제 주고요. 이 스코어들에 대해서 소프트맥스를 수행을 한 다음에 해당하는 값들을 전부 이제 결합을 해서 결국 그러면 스코어 값이 클수록 현재 디코딩 관점에서 중요한 히든 스테이트 정보이고 스코어 값이 낮을수록 중요하지 않은 정보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걸 다시 한번 예시로서 보여드릴게요. 이 그림을 보시면 첫 번째 인풋에 해당하는 히든 스테이트들을 가지고 오고요. 디코더가 만들어야 되는 히든 스테이트를 이제 계산을 이제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루옹 오텐션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히든 스테이트들에 대한 스코어를 매기는데 이 스코어 자체가 루옹 오텐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단순히 이 히든 스테이트하고 디코더의 히든 스테이트와 인코더의 히든 스테이트에 대한 내적을 한 값이라고 봐도 됩니다. 무방합니다. 뭐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는데 가장 단순한 값은 이 둘 사이의 내적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스코어들이 만들어지면 여기에 대해서 소프트맥스를 이용을 하고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 디코더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그러니까 아웃풋을 생성하기 위해서 지금 관점에서 봤을 때는 H1이라는 첫 번째 히든 스테이트가 가장 큰 정보량을 가지고 있다 또는 역할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각각의 벡터들을 이 소프트맥스 스코어에 따라서 결합을 해서 하나의 웨이티드 벡터를 만듭니다. 이게 바로 이 타임 스텝 4에서의 컨텍스트 벡터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컨텍스트 벡터와 디코더의 히든 스테이트 벡터를 다시 결합을 해서 최종적으로 아웃풋을 만드는 정보로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자, 이 페이지는 앞서 보여드렸던 이제 영상으로 보여드렸던 예시를 다시 한번 플로우로서 말로 쓴 글이고요. 이 앞에 여기에 해당하는 파트들은 다 지금 설명이 되었고 핵심이 되는 내용은 뭐냐면 나중에 이제 실제 이 히든 스테이트 벡터와 컨텍스트 벡터를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일반적으로는 컨캐터네이트를 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컨캣을 한다는 얘기는 히든 스테이트 벡터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컨텍스트 벡터가 주어져 있으면 그걸 옆으로 이렇게 붙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전체 사이즈는 히든 스테이트 벡터의 사이즈 더하기 컨텍스트 벡터의 사이즈만큼이 되겠죠. 이거를 이제 뉴럴 네트워크의 입력으로서 다시 한번 집어 넣으면 우리가 원하는 아웃풋 벡터가 이제 토큰으로서 반환이 되겠죠. 자,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내용을 다시 한번 영상의 예시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코딩이 다 끝난 다음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H1과 H2와 H3라는 세 개의 히든 벡터, 여기서는 컬럼 벡터입니다. 히든 스테이트 벡터들이 전부 이제 제공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과정을 이걸 통해서 이제 디코더에서의 히든 벡터에 이제 초기화된 이니셜라이즈 된 게 있고요. 이 end라는 건 이제 그 문장의 끝이 우리가 번역을 해야 되는 인풋 시퀀스가 끝났다는 표시입니다. 다시 말하면 디코더를 작동시킬 시점이 되었다는 뜻이죠. 그럼 이 과정에서 보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건 이제 네 번째 단계를 이제 띄워놓고 네 번째 단계를 이렇게 보여드리는 부분인데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원래 히든 코어에다가 인풋 노드의 인풋 시퀀스들의 히든 스테이트 벡터들과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디코더의 히든 스테이트 벡터들 간의 유사성을 계산을 해서 스코어링을 합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스코어링이 된 파트이고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결합을 하게 되면 이
선형 결합을 가중치를 통해서 하게 되면 여기 보시는 이제 파란색 컨텍스트 벡터가 나옵니다. 이 컨텍스트 벡터가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번 자세히 봐주세요. 여기 이렇게 옆으로 갖다 붙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옆으로 갖다 붙었죠. 그래서 컨캣을 했다는 뜻이고요. 이렇게 컨캣을 하고 난 뒤에 지금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이 부분이 결국은 feed forward neural net이라는 뜻입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각각의 단어들에 대한 값이 나오게 되겠고요. 이 값들을 통해서 가장 그럴듯한 이 단어인 i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거를 한 번 더 해보자면 이제 여기에서 네 번째라는 정정하겠습니다. 여기서의 네 번째는 인풋이 1, 2, 3, H1, H2, H3가 왔고요. H4는 디코더의 첫 번째 히든 스테이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어가 i가 이제 나타난 것이고요. 이 부분 지울게요. 그리고 다시 한번 영상을 재생을 해보면 i라는 우리가 만들었던 디코더의 첫 번째 스텝에서 만들었던 i에 해당하는 이 벡터가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다시 입력으로 들어오게 되겠고요. 그 입력과 다섯 번째 히든 스테이트 디코더의 H5와 H5와 연결된 어텐션 스코어가 계산이 되고 컨텍스트 벡터가 맞춰지고 다시 뉴럴 네트워크를 통해서 두 번째 단어인 M이 나오게 됩니다. 이거를 반복적으로 이제 여기서는 생략이 되어 있지만 여섯 번째 단계와 일곱 번째 단계를 하게 되면 여기서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단계에서 스튜던트가 나오면서 이제 번역이 끝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어텐션 프로세스의 워킹 메커니즘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세 개의 단어로 구성된 입력 정보들에 대해 입력 시퀀스에 대해서 히든 스테이트 벡터들을 우리가 다 계산을 했다라고 보면 첫 번째 단어를 이제 디코딩된 아웃풋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는 이 음영의 강도가 어텐션 스코어라고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 단어가 가장 큰 어텐션을 받았고요. 스코어를 갖게 됐고요. M이라는 단어를 번역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단어가 가장 큰 어텐션 스코어를 받았고 어라는 단어는 두 번째하고 세 번째,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그 부정 관사가 프랑스어에는 사용이 되지 않나 봅니다. 그래서 student라는 단어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두 번째하고 세 번째 단어 그리고 M과 어라는 단어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이제 두 번째 단어가 이제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거를 이제 반복적으로 조금 더 확장을 시켜보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요 오른쪽에 해당하는 이 그림이 X축은 실제로 입력 단어가 되겠고요. Y축이 이제 번역이 된 출력 단어가 되어 있을 때 각각의 입력 단어들이 출력 단어에 어디와 어텐션이 많이 되어 있는지 여기서는 밝을수록 어텐션 스코어가 높은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이 해당하는 부분들을 보면서 번역이 어느 단어들과 이제 매칭이 돼서 번역이 됐는지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지요. 자, 지금까지 해서 시퀀스 투 시퀀스 러닝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설명을 드렸고요. 최근에 나오는 굉장히 많은 이제 어드밴스된 방법론들의 기본 빌딩 블록이 되는 트랜스포머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